이나대 지승환 교수의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장비, 일본 몰락의 교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국에 미치는, 중국의 발전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의 발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는 게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하대가 75억 하이브리드 본딩 HBM 개발용 스택 장비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인하대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제목은 산업 수요 연계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혁신 제품형 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지원금은 75억이고 40개월 이내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에서 칩넷 디자인 앤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칩넷과 이종 접합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 중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EUV ASML 반도체 노광 장비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세마이컨덕터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내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 계측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는 초정밀 나노 단위 구동 시스템과 광학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에 관해서 연구 중이고요. 경량화 및 진동 방지 3D 프린팅 부품, 10마이크로급 정전 및 차폐 및 디스플레이식 장비 개발, 피에조 일축 제트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단위 정밀제 및 광학 시스템 개발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밀도가 이제 시대의 변화를 타서 거의 전공정 장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드의 정밀도가 50에서 100나노미터 3시그마였는데 최근에는 25나노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ASML 트윈 스캔 정밀도는 1.6나노미터 3시그마 정도로 1나노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EUV를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본더를 계속 하다가 하이브리드 본더가 최근에 배시 자료를 보면 25나노미터의 3시그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시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ASML이란 회사도 EUV를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 정밀도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더가 지금 100나노미터 3시그마인데 향후 25나노가 갈 거고, ASML 트윈 스캔이 1.6나노의 3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상위 기술이 하위 기술로 내려오니까 네덜란드의 이점이 배시드 네덜란드에 있고, ASML이라는 EUV 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도 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의 연관성을 보면 어차피 ASML의 기술이 결국 하이브리드 본도로 내려올 거라고 여겨지고, 실제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ASML 기기의 장비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딩까지는 공기 중에서 하니까 대기압에서 하니까 이제 에어 베어링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에어 베어링을 못 쓰는 진공에서 하는 ASML 장비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 그냥 일반 빛의 굴절율이 공기 중에서 1나노미터 이상이 되니까 진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으로 가게 되면 에어 베어링을 못 쓰게 되니까 자기 베어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나노에서 피코나노미터 제어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것이 ASML의 EUV인데 거기에 AMB 적용 연구를 하고 있고, EUV의 웨이퍼 스테이지가 결국은
그 자기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가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공정하고 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공정, 후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의 CU 리세스나 이런 걸 측정하기엔 AFM PSI 복합 장비, IR을 PSI 방식으로 하는 장비, 그리고 그 후에 본딩 후에 측정하는 IR과 C3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는 현재 그 전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CMP 리세스 측정, 파티클, 다이싱, 그리고 플라즈마 클리닝, 본더, IR 오버레이 측정, 어닐링, C3 본딩 후 측정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나오는 업체의 장비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국내 개발을 위한 그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측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더는 현재 본드 내부 설계는 왼쪽 위와 같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은 ISO3 클래스 1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설계는 웨이퍼 사이드하고 본더 사이드에 대한 장비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구현 및 테스트 장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본드 헤드, 광학계, 본드 헤드 설계 모듈을 모형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드 헤드는 100나노미터 3시그마 정밀도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설계는 끝나서 이제 제작을 위한 부품 수리하고 부품을 이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나노 단위에서 측정해서 많은 개발을 해야 되는 피에조 밸브 디스펜싱 그리고 반도체 이 챔버를 4개에서 12개까지 올리는 연구, 3D 프린팅 부품을 이제 TC 본더에 적용하는 방안, 정전척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장비를 개발한 건 EMI 실딩을 하기 위해서 애플 칩에 보면 EMI를 실딩해야 되는데 이걸 10마이크로 선포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실제 개발해서 구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어로졸이 장착돼서 실제 구동하는 거고 정적인 차폐를 국내 업체와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일본의 몰락, 중국의 발전, 한국의 발전 방향 세 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 리소그라피 장비 시장의 몰락, 이게 이번 장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DUV, EUV 리소그라피의 발전 현황과 일본 니콘 캐논에서 ASML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EUV 때 넘어갔는지, DUV에 넘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국의 메모리 산업이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장비 소재를 대량 판매했고, 현재까지도 텔이 생존해서 이제 많은 반도체 메모리 장비를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장비와 메모리 시장의 발전인데 중국이 메모리 시장에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중국의 현재 반도체 장비 시장하고 메모리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장비 개발 현황에 관해서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DUV 장비 개발에 미국 제재에 따라서 EUV 장비나 최신 첨단 장비가 못 들어오니까 이거를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능이 일부 감소한 것이 나오긴 하나 제품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마이크로 이퀴먼트가 DUV용 스테이지 개발을 완료했고 마찬가지로 DUV 장비도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에도 유튜브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국가적 개발 프로젝트로 성공이 돼서 뭐 EUV 장비를 만들어서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중국의 메모리 발전이 장비 산업을 이끄는데, 중국의 YMTC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에 전 장비를 중국화해서 설치해서 만들어내겠다 하니까 모든 장비를 다 만드는 거죠. 효율이 지금 현재는 떨어지나 향후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 지원하고 정비 기업으로 돼 있긴 하지만 정부 지원이 끝없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바보가 아니면 장비나 그 메모리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늘어나겠죠, 실력이. YMTC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액세스 트래킹이라는 그거로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그 낸드 메모리에서의 새로운 방식인데, 그 메모리 파트하고 페리 쪽 파트하고를 따로 개발해서 두 개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두 개 다 성능 좋게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그런 거에 이제 새로운 기술로 해서 이제 약진하고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EUV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DUV로도 현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CXMT는 그러니까 D램을 하고 있는데 EUV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EUV가 적용하지 않는 분야나 EUV 한계를 DUV, 이멀선 DUV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따라오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비디오는 이번에 일본 하나만 하지만 그 한국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할 건지, 한국 메모리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 시에 중국 장비 소재 판매가 가능할지, 일본은 우리한테 그렇게 팔아왔는데 우리는 가능할지 현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DUV나 이런 장비 스테이지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메모리가 한국으로 산업이 넘어왔을 때 장비 판매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 캐논이나 니콘에서는 니소를 팔았고 초반에 그 텔이 없이는 뭐 메모리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장비가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이 2%밖에 안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쪽을 육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메모리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나면 한국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안 넘기면 된다 하지만 이게 안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텐데, 최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걸 파는, 우리가 메모리 할 때는 일본 장비 없이, 리소그래피 장비 없이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뭐 ASML 이런 장비 쓰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우리의 장비를 꼭 써야 되는, 아니면 중국이 우리 소재를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는 반도체 산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육성 방안과 시장 장악, 그리고 몰락의 교훈, ASML의 등장, 일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일본 리소그래피의 몰락인데, 1990년대 니콘 캐논이 리소그래피 장비 중에서 스테퍼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00년대쯤에 이제 1990년대 초쯤부터 스캐너 시대가 됐는데 2000년에 이제 ASML이 30% 정도를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방식인 이멀전 리소 DUV가 나왔을 때 2011년에 드디어 82%를 장악하고, 결국은 이때 일본 리소그래피는 몰락을 했고, 2012년에
EUV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되면서 100% 장악하는 상황으로 갔죠.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이제 일본에서 떠나간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뭐 장비 시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고 일본이 장비 시장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일본 반도체 장비 리소그라피 시장은 일본 반도체 시장과 더불어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리소그라피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니콘하고 캐논이 ASML이 10% 정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보면 1988년에 일본이 한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든 기계를 일본에 파는 거죠. 그래서 1마이크로 정밀도의 장비를 만드는 스테퍼 프로젝트를 일본 그 MITI라는 그 통산성에서 그 VSLI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면서 니콘 보고 스테퍼를 만들라고 이제 나라에서 지시를 하고 돈을 줬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니콘이 개발에 성공하고 그 캐논도 이제 여기에 같이 맞춰서 했죠. 근데 니콘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히타치, 토시바, NEC 등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반도체 시장에서 만들어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 장비 비싼 그 스테퍼나 리소그라피 장비에서 만들던 거를 일본에 싼 거로 만들면서 단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스캐너 시장은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일본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니콘, 캐논에서 이제 이후에 ASML로 넘어가는데 2011년 전까지 EUV 전까지는 이멀전 DUV에서 ASML로 시장 전환이 이제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된 이유는 일본은 내부에서 다 해결하는 완벽주의나 수직 계열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어디죠? 저기 EUV 만드는 ASML은 협력을 했습니다. 렌즈는 칼 자이스에다가 했고 일본 니콘 캐논이 워낙 렌즈를 잘 만들었는데 ASML은 독일의 렌즈를 잘 만드는 칼 자이스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의 협력은 이제 그 새로운 업체나 기존의 반도체 업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는 협력 위주의 사업으로 이제 전략적 차이로 이제 만약에 그 이런 경쟁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980년하고 1990년대 니콘은 렌즈도 잘 만들었고 스테이지도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일본에 장비를 팔았고 메모리가 한국으로 갔을 때는 한국의 리소그래피하고 이런 장비를 전부 장악하는,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200조를 벌었다 그러면 50에서 100조를 가져가는 그런 류로 이제 장비 시장을 장악해서 필요한 걸 얻어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메모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때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아예 다 놓치고 끝나느냐,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뺏기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새로운 기술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 또 주도권을 놓치고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해서 세 번째는 완전히 뺏기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스테퍼라는 기술이 이제 있었는데 웨이퍼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칩 단위의 레티클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칩 단위로 디자인해서 그 칩을 하나하나씩 찍어내는 그런 스테퍼 기술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칩 전체를 스테퍼에서 스캐닝하는 그런 기술로 넘어갔는데
스테퍼까지는 일본이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스캐너에 들어가면서 10% 했던 그 시장 점유율이 2000년도에 ASML이 30%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죠. 스캐너 기술. 근데 일본은 스캐너 기술보다는 스테퍼를 완성하는 쪽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ASML이 먼저 PA5500 플랫폼이라는 스캐너를 만들어서 TSMC에다가 협력하면서 납품을 했고, 이거 만들 때 칼자이스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물론 니콘이 1995년에 NSR S201A라는 그 스캐너를 출시했지만 이쪽보다는 그 스테퍼에 더 주력을 두고 있는 완벽한 스캐너 스테퍼에 이제 좀 주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하다가 2011년에 이멀전 리소그래피라고 해서 그 렌즈 앞에 물을 넣어서 굴절 한 번 더 시키는 그 새로운 방식의 이멀전 리소그래피라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그 저 어디죠? 그 ASML은 건식 습식 공정으로 나눠가지고 트윈 스캔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줄이고 속도를 향상시키고 검중 스테이지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 니콘은 텐덤 스테이지라는 걸 썼는데 노출과 교정을 결합한 다른 개념인데 생산성에는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협력 모델로 그 ASM은 TSMC가 이제 그 제품을 같이 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성공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이때 TSMC의 번 제이 린이라는 분이 2003년에 이머전 리소그래피를 TSMC에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머전 리소그래피 시장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때 2012년쯤에는 이제 그 한 82%까지 시장을 11년이죠. 장악하는 2006년에 이미 72.4%라고 2011년에 82%까지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80% 2% 주도권이 넘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후부에는 완전 100%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는 고정밀 렌즈를 사용하는 스탬퍼에서 스테이지까지 잘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성공을 했고 이 스테이지는 VLSI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고 2000년대 스캐너 시대에서는 니콘이 이제 스테퍼가 고수익성이라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주력을 하게 되고 고해상도 고생산성의 이제 그 TSMC가 아니라 ASML이 이쪽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고 이머전 리소그래피에서 성공시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일본에서 네덜란드 ASML로 넘어가게 되죠. EUV 시대가 이제 왔는데 EUV는 기존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 렌즈는 집적을 했는데 이거는 반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2000 EUV 개발할 시점에 개발비가 10빌리언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 투자의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ASML이 R&D 코스트를 줄이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2012년에 인텔, TSMC, 삼성에 가서 50억 유로를 투자받고 14억 유로는 난 리펀더블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24%는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ASML이 이제 EUV 시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니콘에게 이제 끝을 의미했고 ASML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현재는 하이NA 장비 같은 경우에는 4억 달러 장비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 보면은 아까 그 스캐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EUV 스캐너 B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에서 기존의 DUV나 EUV 장비에서 좀 더 EUV가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러고 플렉셔블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이제 발전 방향이 생기면서 완전히 ASML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중국도 미국의 제재로 ASML 장비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메모리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을 따라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를 시작으로 ASML을 100% 장악하면서 리소그라피 시장은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이제 시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이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우리도 EUV는 아니더라도 리소그라피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핵심 장비를 테리 하던 거를 가져오든 뭐 그걸 뭘 하든 어떤 그 중국으로 넘어갈 때 대비한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EUV 장비 시장 중에서 국내 육성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UV의 서브 컴포넌트하고 서플라이어를 보면은 마스크 브랭크를 만드는 회사, 마스크 패터닝을 하는 회사, 그리고 마스크 핸들링을 하는 회사,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그리고 옵틱, 그 다음에 라이트 소스, 그러니까 레이저 만드는 회사, 웨이퍼 핸들링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 웨이퍼 핸들링은 결국은 나노 제어 시스템인데, 이거는 뭐 VDL이라는 것하고 베를리너 글라스라는 이제 그 ASM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웨이퍼 핸들링하고, 메트롤로지는 뭐 한 두 군데 정도가 이제 이런 쪽 메트롤로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 쪽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나노 제어 시스템이 됐든 스테이지가 됐든 마그네틱 스테이지가 됐든 마그네틱 베어링이 됐든 또는 진공 챔버가 됐든, 중국은 DUV 개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무한 상태고,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거의 마이크로 단위 수준인데 세계는 이제 나노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나노 단위로 갔을 때 그 나노 단위에 적합한 기술이 없으면 중국이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걸 못한다면 장비 시장은 사실은 다 중국에 넘어간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도 이제 중국에 많은 부분이 넘어가고, 그 장비도 넘어간다면 일본은 메모리를 한국에 넘겨주고 소재하고 장비를 팔았는데, 한국은 중국의 메모리를 많은 부분 넘겨주고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로 생각돼서 여기에 대한 그 비디오를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은 뭐 기타 EUV, DUV에 대한 설명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V가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기존 거는 엑시먼 레이저나 HG 아크 순 HG 아크 레이저 램프를 사용하는데, EUV는 틴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렌즈처럼 빛을 모아서 하고 투과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렌즈 같은데 흡수가 되거나 공기 중에 흡수가 되니까 반사를 시키는, 거울로 반사시키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대기업에서 하는데 EUV는 백큐움에서 합니다. 이게 EUV가 공기 중에 흡수가 되니까. 웨이퍼 척도 백큐움 척인데 EUV는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정전기 척이죠. 레티클도 기존의 트랜스페어런트 해서 이제 반사가 되는, 투과가 되는데, EUV는 이제 그 반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공에서 사용하고 리플렉티브, 그리고 일렉트로스태틱 베어링도 에어 베어링 못 쓰니까 그
시스템도 이제 그 자기 부상 베어링 이런 걸 사용하는 게 EUV가 되겠습니다. EUV 장비는 기존에 지금 ARF 사용하는 게 193나노인데 EUV는 13.5나노를 사용하고 반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이저 소스도 레이저 프로듀스드 플라즈마 소스, 레이저를 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드는 LPP 방식. 또 다른 방식은 LDP가 있는데 그건 추후에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큐에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F 장비 한 700억 하면 EUV 장비 기본적인 NA가 0.0, 0.33인 경우는 한 2,000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고 최근에 NA가 높은 거는 5,000억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판매를 못하게 해서 최근에 중국이 국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ARF 레이저까지 사용해 가지고 193나노가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2 레이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EUV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13.5나노짜리 그 웨이브랭스를 사용해서 그 CD라는 게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해서 최대한 그릴 수 있는 그 패턴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22나노에서 7나노, 5나노까지 가고 있고, 그 EUV에 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